지난번에 그 주식 투자 타이밍과 관련된 그래프 제 첫 번째 그 주제를 가지고 강의 드린 데 이어서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쉬었다가 다시 두 번째 세션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해서 지금 교재 보시는 거 위주 그 프로세스에서 이제 또 두 번째 세션을 다시 진행하게 됐습니다. 장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저 생태연구소 회원님들하고 또 우리 소장님께 이렇게 강의 기회를 또 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뭐 거칠애는 아니고요, 정말로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목을 우리 소장님께서 당신도 소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잡으셨어요. 이 원 책 제목은 이제 뭐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인데 뭐 그냥 평범한 부자라는 말보다는 소봉이라는 말도 좋은 것 같아요. 소봉이란 뜻은 나중에 강의 진행하면서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저 소장님 지으신 그 화식열전이라는 그 책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 선전 좀 해드려야지. 책을 하나씩 좀 사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용한 단어인데 뭐라 그럴까요? 좀 뭐 하얀 일소자잖아요. 그 다음에 봉은 이제 봉건 시대 또는 봉건 영주할 때 봉자래서 예전 그 사마천이 살던 그 진한 뭐 이런 시대는 그 봉건 사회 비슷하다 그래서 이게 영주들이 있는 사회인데 보통 영주라는 거는 그 황제로부터 이렇게 자귀를 받아서 자기 시급을 거느린다 그러잖아요. 역사책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뭐 만호의 시급을 받았다, 뭐 천호의 시급을 받았다, 뭐 10만호의 시급을 받았다. 그럼 한 10만호 정도 되면 거의 한 나라 정도 될 것 같은데 엄청난 도 수준 될라나요? 그러면 이제 그 뭐 공후 백자남 이래가지고 그 자귀들이 있잖아요. 그 이제 황제나 왕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받는 자귀가 이제 그럼 봉건 영주고 공작, 백작, 뭐 후작 하는 여기 있는 소봉은 그런 공식적 자귀는 아니지만 자기 스스로 이제 재물을 좀 많이 모아서 그 스스로 어떤 자기 수준을 이룩한 사람 뭐 정도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말씀드릴 것 같고 요거 제가 이제 할 때 요 카피를 못했네요. 앞장에 보면 이제 처음에 달린 게 단식 부기의 아픔의 시대 그래가지고 고 대차대조표 각성 단계 집 손익계산서 개척 단계 멸 현금 막힘의 고통할 때 통자 단계에서 현금 흐름표의 통할 통자 단계에서 도에 이른다 해서 고진멸도 이거는 불교 쪽에 나오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사성제라 그런 건가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들어가는 강의는 돈과 관련된 고와 또 돈이 있으면 사람이 또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좋아하는 현상을 또 고라고 볼 수도 있죠, 불교에서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시작해서 이렇게 뭐 집한다 그럴까? 그러면서 뭔가는 좀 이따 나오겠지만 돈에 관련돼서 좀 익숙해지는 돈과 친해지는 뭐 금전 근육이라는 말을 요 책에서 썼어요. 머니 머슬스라고. 그런 걸 좀 익힐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해서 나중에는 돈을 대하는 게 마치 어떤 좀 깨달은 자가 이렇게 돈을 다룰 수 있는 단계까지 목표로 한다 그러면 너무 거창한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런 거에 좀 기초 지식 그러니까 머니 머슬 뇌 속에 그런 근육을 좀 키우는데 이 강의가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주식 강의도 뭐 투자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실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좀 더 좀 광범위한 개념이죠. 그때는 이제 주식과 관련된 조금 한정적인 개념이고요. 그래서 한번 다시 오늘 시작 인트로덕션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안 넘어갈까? 왜 안 되죠? 이렇게 켜야 되나?
그러네요. 요거는 김훈 수필집에 그 밥벌이의 지겨움이라는 그 글이 있는데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읽어보고 굉장히 감동 깊게 읽었는데, 요즘 작가들이 그 김훈 씨 책을 남한산성이나 뭐 예전에 칼의 노래 이순신 장군 얘기 나온 거를 김훈 씨 작가 책을 필사들을 많이 한대요. 작가 지망생. 워낙 글을 잘 쓰니까 간결하게 한번 약간 길지만 그래도 워낙 글이 좋으니까 한번 또 낭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벌이의 지겨움. 우리는 다들 끌어안고 울고 싶다.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핸드폰은 꼬르륵 소리를 내면서 죽는다. 핸드폰이 죽는 소리는 가볍고 하찮다. 핸드폰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유언도 없는 유언을 남기고 죽는다. 핸드폰이 죽을 때 내는 이 꼬르륵 소리는 대선사들의 오도송보다도 더 절박하게 삶의 하찮음을 일깨운다. 핸드폰이 꼬르륵 죽어버리면 나는 이 세계와 단절된다. 거리에서 핸드폰이 꼬르륵 죽어버리면 나는 문득 이제 그만 살고 싶어진다. 내가 이 세상과 단절되는 소리가 이처럼 사소하다니. 꼬르륵. 모든 먹는다는 동작에는 비애가 있다. 모든 포유류는 어금니로 음식물을 으깨서 먹게 되어 있다. 지하철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서 자장면을 먹는 거린의 동작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에이프런을 두르고 거위간을 먹는 귀부인의 동작은 같다. 그래서 밥의 질감은 운명과도 같은 정서를 형성한다. 전기밥통 속에서 밥이 익어가는 그 평화롭고 비린 향기에 나는 한평생 목이 메었다. 이 비애가 가족들을 한 울타리 안으로 불러 모으고 사람들을 거리로 내몰아 밥을 벌게 한다. 밥에는 대책이 없다. 한두 끼 먹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때가 되면 반드시 먹어야 한다. 이것이 밥이다. 이것이 진절이 나는 밥이라는 것이다. 밥벌이도 힘들지만 벌어놓은 밥을 넘기기도 그에 못지않게 힘들다. 술에 덜 깬 아침에 골은 깨어지고 속은 뒤집히는데 다시 거리로 나아가기 위해 김나는 밥을 마주하고 있으면 밥의 슬픔은 절정을 이룬다. 이것을 넘겨야 다시 이것을 벌 수가 있는데 속이 쓰려서 이것을 넘길 수가 없다. 이것을 벌기 위하여 이것을 넘길 수 없도록 몸을 부려야 한다면 대체 나는 왜 이것을 이토록 필사적으로 벌어야 하는가? 그러니 이것을 어찌하면 좋은가? 대책이 없는 것이다. 모든 밥에는 낚싯바늘이 들어있다. 밥을 삼킬 때 우리는 낚싯바늘을 함께 삼킨다. 그래서 아가미가 꿰어져서 밥 쪽으로 끌려간다. 저쪽 물가에 낚싯대를 들고 앉아서 나를 건져 올린 자는 대체 누구인가? 그 자가 바로 나다. 이러니 빼도 박도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한다. 밥 쪽으로 끌려가야만 또다시 밥을 벌 수가 있다. 예수님이 인간의 밥벌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씨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거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먹이시느니라라고 하셨다지만 나는 이 말을 믿지 못한다. 하느님이 새는 맨입으로 먹여주실지 몰라도 인간을 맨입에 먹여주시지는 않는다. 좀 길죠? 봄에 새잎 돋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나는 늘 마음이 아팠다. 나무들은 이파리에 엽록소가 박혀 있어서 씨 뿌리지 않고 거두지도 않으면서 햇빛과 물을 합쳐서 밥을 빚어낸다. 자신의 생명 속에서 스스로 밥을 빚어내는 나무는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가. 사람의 밥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굴러다닌다. 그래서 내 밥과 너의 밥이 뒤엉켜 있다. 핸드폰이 필요한 것이다. 엽록소가 없기 때문에 핸드폰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다들 핸드폰을 한 개씩 차고 거리로 나아간다. 무슨 헛소리를 하려고 이 글을 시작했는지 모르겠다. 밥벌이는 밑도 끝도 없다. 그러니 이 글에는 결론이 없어도 좋을 것이다. 나는 근로를 신성하다고 우겨대면서 자꾸만 사람들을 열심히 일하라고 몰아대는 근로 감독관들의 세계를 증오한다. 나는 이른바 3D 업종으로부터 스스로 도망쳐서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인간들의 저 현명한 자기 방어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근로 감독관들아, 제발 인간을 향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조조대지 마라.
제발 이제는 좀 쉬라고 말해달라. 이미 곤죽이 되도록 열심히 했다. 나는 밥벌이를 지겨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싶다. 친구들아, 밥벌이에는 아무 대책이 없다. 그러나 우리들의 목표는 끝끝내 밥벌이가 아니다. 이걸 잊지 말고 또다시 각자 핸드폰을 차고 거리로 나가서 꾸역꾸역 밥을 벌자. 무슨 도리가 있겠는가? 아무 도리 없다. 하여튼 특히 김훈 작가 같은 경우엔 뭐라 그러죠? 책 쓰기가 되게 힘들었나 봐요, 어느 순간. 저도 필사를 좀 해봤는데 글을 굉장히 읽어보신들 알겠지만은 잘 쓰죠. 예, 예전 한국일보 기자 시절부터 날렸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본인이 좀 글을 좀 길게 만연체로 쓰다가 어디 강연하는 걸 한번 들어봤더니 이순신 장군의 그 난중일기를 읽고서 문체를 다 바꿨대요, 자기가. 너무 간결하게 쓰셔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오늘은 몇 사람을 말을 안 들어서 벌을 주고 어떻게 혼냈다, 또는 목을 베었다, 그날 참 슬펐다, 이런 거 나온다 그러대. 난중일기 안 읽어봤는데 되게 드라이하게 글을 써서 자기가 이때까지 막 이렇게 좀 만연체로 쓰던 글이 내가 뭐하러 이렇게 썼나 어느 날 각성이 일어가지고 문체가 완전히 이렇게 변하면서, 이제 카레 노래 보시는 분들 아마 느끼실 것 같은데, 이게 문장 스타일이 굉장히 간결하죠. 예, 그래서 저도 한번 필사를 해봤고요. 이렇게 보면은 밥을 벌어서 먹고 산다는 거, 이게 돈 버는 건데 참 이게 고죠.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인공물을 먹진 못하잖아요. 자연물을 먹어야 되고, 자연물을 또 계속 먹어야 되고, 이렇게 옛날 만화 영화에는 캡슐 하나만 쏙 집어넣으면 한 3, 4일 괜찮을 것 같은 게 나오기도 했었는데, 아직까진 그런 거는 안 나오고, 또 다양하게 먹어야 되고 참 힘듭니다. 또 유발 하랄이라는 작가가 이제 사피엔스하고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쓰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이제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 있는 유명한 역사학자죠. 이 책도 한번 보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밑에는 제가 좀 추가했는데, 프랑스 중세에 살던 농부가 있고 또 파리에서 아주 잘 나가는 은행가가 있는데 과연 누가 더 행복할까? 이제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자꾸 생각하지만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이 프랑스 중세 농부는 대체로 돼지우리가 보이는 진흙 오두막에 그 냉난방도 없고 이런 집에 살았고, 파리의 은행가는 샹젤리가 착 보이는 펜트하우스에서 최첨단 냉난방 시스템을 갖추고, 옷도 엄청 많겠죠. 이 사람은 1년에 한 번이나 갈아입었을래나? 실제로 안 갈아입었대요. 거의 목욕을 하는 일도 없고, 여름에 자연스럽게 더우면 몇 감지 자기 몸에 나는 냄새는 그냥 자연스럽게 체화시키는 게 당연했다고 하대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이제 영어로 스레숄드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이제 영어 문턱이란 뜻이죠. 스레숄드라고 그러죠. 스레쉬가 집단이에요. 홀드는 잡는 거죠. 홀드. 그래서 집단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문턱을 높여 놓은 거예요. 집 밖으로 집단이 나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바닥에, 그래도 아시아에서 한국은 바닥에다가 이렇게 흙으로 반죽해서 온돌이라도 놓고 이렇게 종이라도 바르고 살았는데, 그 유럽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바닥에다가 집단 깔고, 침대도 거의 없었대요. 침대 쓰는 사람이. 다 침대 쓸 것 같죠. 예전에 중세에 살던 농부들도 거의 없대요. 의자도 거의 없고 그냥 바닥에서 다 자고 생활했고, 방이 이렇게 따로 나뉘어진 경우도 거의 없었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어디 봤더니 그 영주들 정도 사는 좀 좋은 성 있잖아요. 그런데도 난방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왜 보면은 그 한 군데만 있는데 영주에 겨울 되면 자는 방이 성이 크게 있으면 제일 가운데 있어요. 외벽으로 막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만 난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들은 벽난로로 난방하잖아요.
그럼 밑바닥은 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침대가 높아요. 높은데 침대가 있죠. 거기서 영주가 자는 거죠. 근데 이제 영주 좀 안 보이라고 이렇게 침대 카텐도 쳐져 있죠. 그게 뭐 낭만적이라서 쳐진 거 아니고 그 겨울 되면 하인들까지 다 모여서 거기서 같이 잤대요. 안 믿겨지나요? 그렇대요. 화장실도 없었대잖아요, 제대로. 예, 그냥 자연적으로. 예. 그래서 막 봄 되면 신나 했대요. 밖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그 후세 생산하는 일도 주로 야외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봄 되면. 실제로요. 겨울 되면 다 스톱. 추운데. 하여튼 뭐 그랬다 그래요. 그 정도로 살았는데 그래도 이제 이 책에 나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이 집을 이 사람 직접 지었을 거 아니에요. 동네 사람하고 같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행복이라는 거는 그 어떤 뭔가를 완성하는 과정이 더 중요한데 이 비록 예전에 참 이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참 가난한 농부가 이런 지능 오두막이지만 자기가 완성했을 때 그 느끼는 기쁨은 굉장했겠지만, 그러니까 여기 옆에 샹젤리제 전망의 펜트하우스를 뭐 몇십억을 주고 사든 50억을 주고 100억을 주고 사면은 그 이 은행가도 뭐 엄청 기쁘죠. 근데 전자가 더 기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자기가 살 집을 그냥 돈 많이 벌어서 푹 돈 주고 사는 것보다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 자기가 일일이 그걸 다 지으면서 동료들하고 같이 그 마을 사람들하고 식구들하고 더 기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고. 또 실제로 이제 요건 제가 좀 찾아 적었는데 당시의 유아 사망률은 보통 33%. 애 태어나면 셋 중에 하나 죽는 거죠. 요즘은 이제 5% 이하고 기대 수명도 이 당시에는 뭐 한 60살 살면 굉장히 잘 사는 거죠. 지금 뭐 거의 80살 이상이고. 우리나라 역사책을 제가 봤더니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조선 때는 그 여성분들이 초산 때 10명 중에 3분은 돌아가셨대요. 애 낳다가. 그럼 애도 같이 죽을 수도 있고 가끔 사는 경우도 있고 근데 대체로 같이 죽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고. 근데 초산을 넘기면 여자분들은 조선시대 여성들은 오래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애도 여럿 낳고. 그래서 의외로 그 양반들 보면은 그 부인들을 초산 때 일찍 잃어가지고 유명한 그 우리가 아는 조선시대 그 학자들 중에 그 재치를 얻으신 분들이 그래서 많대요. 예, 왜냐면 뭐 이걸 튼튼하다고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냥 운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하여튼 초산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뭐 영양 상태는 뭐 그렇게 좋았겠어요? 근데 이제 유럽은 보니까 뭐 이렇게 동양보다는 좀 나았던 것 같긴 한데 그건 뭐 지금 얘기하기는 좀 길고. 근데 지금 오히려 요즘 시대에는 뭐 다이어트가 고민인 정도로 먹거리가 지금 풍부한 시대고.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요런 가운데 있는 이런 지표들을 보면은 그래도 이 현대인이 좀 날 것 같고 현대인 중에서도 특히 부를 많이 쌓아놓은 사람은 좀 행복해 보이잖아요. 근데 또 이런 면은 또 이쪽 왼쪽 편이 나은 것 같아요. 이쪽은 이제 그 가족 대가족이 있죠. 일단 자기 그 마을에 집성촌이잖아요. 보통 뭐 어디나 다 자기 친척들이고 뭐 사돈이고 뭐 다 이런 사람들일 거고 또 마을 공동체도 있지만 지금은 핵가족 아니면 독신자들도 굉장히 많죠. 또 당시에는 답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사후 세계를 믿는 그 기독교를 철저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세관도 철저해서 꼭 이승이 아니더라도 저승 가서 행복하게 또 지낼 수 있다는 신념이 있다 그러면 또 다르지만 현대인들은 종교보다는 과학을 믿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같은 사태를 당해도 이걸 그냥 신의 뜻이려니 예전엔 그렇게 생각하고 체념하고 살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왜 백신이 빨리 보급 안 되느니 하면서 이제 분통을 터트리느라고 또 스트레스가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말이 많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걸 왜 언제까지 이거 써야 돼 뭐 이러고. 근데 중세 사람들은 안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냥
뭐 인도 같은 부처님께 빌었을 거고 뭐 하여튼 뭐 저 서양 같으면 이제 예수님이든 뭐 하느님이든 빌었을 거고 뭐 이슬람이면 뭐 마호메트한테 빌었을 거고 그냥 그러고 살았으니까 뭐 역병이 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플 뿐이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는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뭐 자기가 노동 능력이 떨어지고 늙는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외롭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뭐 정신병자라는 개념도 현대의 개념이지 예전에는 개념 자체가 없던 거예요. 그냥 마을에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약간 이렇게 뭐 이렇게 여기다 뭐 하나 꽂고 다니는 예, 그 뭐 마을에서 걔는 노동을 전혀 제공하지 않아도 그냥 다 그냥 같이 살았잖아요. 예,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디가 더 행복하냐 라는데 이제 이게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죠. 특히 일본에서 나온 책을 하나 보니까 요즘 이렇게 자꾸 핵가족화가 되는 게 역으로 농촌 사회 지금으로부터 뭐 우리 할아버지 때 한 60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사실은 뭐 그걸 좋게 생각해야 되는지 나쁘게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가족이 없으면 자기 노후가 보장이 안 됐어요. 농촌 사회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무조건 낳고 결혼을 해야 돼. 근데 지금은 아니죠. 돈으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노후가 해결되죠. 또 돈이 있으면 뭐 혼자 살아도 뭐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도 안 하고 뭐 이런 거를 또 오히려 자꾸 이렇게 경제 생활이 화폐화되는 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화폐화라는 뜻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오히려 가족을 안 만들게 되는 또 이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하고 꼭 있어야 행복한 건가? 가족이 있을 때 또 안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있는 게 나은가? 잘 모르겠다. 그래도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닌가? 아 모르겠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뭐 비교해 놨는데 뭐 또 불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꾸 따지는 것도 다 고야 이렇게 생각. 그런 게 불교 아니에요? 유발 하라리 책에 그런 얘기 좀 나와요. 불교를 그 사람이 굉장히 명상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그러대요. 그래가지고 그 불교 얘기 좀 나오는데 제가 그것까지 소화할 자신은 없어서 거기다 안 썼는데 제가 그냥 뭉뚱그려서 이해한 바로는 이러고 따지고 앉아 있는 것도 다 고다. 불교의 입장에서 봐서는 맞나요? 맞죠? 이거 따지면 안 되죠. 근데 어떻게 해?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잘 해놨고요.